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도 벌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날씨도 좀 변덕스러웠고 상황도 불안한지라 이 3월이면 뭔가 활기차게 에너지 넘치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의욕이 좀 덜 생긴달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동안 이 책에 집중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피기 시작할 텐데 꽃이 활짝 피기 전까지는 제발 모든 것들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책과 나온 시기도 비슷하고 또 각각의 책을 쓴 작가 두 사람이 오랜 친구 사이이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69번째 책,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나의 시간을 안아주고 싶어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책에서 정지우 작가의 글을 처음 접하고 인상 깊어서 정지우 작가 책을 2권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책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의 저자인 김민섭 작가님이 이 책의 추천사를 쓰셨어요.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섭 작가님의 추천사를 보는 순간 이건 필연이 아닐까. 이 책을 먼저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는 20여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변호사 또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독서 모임과 글쓰기 네트워크 운영, 뉴스레터 발행, 다양한 공저, 공동 북토크를 기획하는 등 글쓰는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롤로그를 읽어보면 저자 본인도 관계가 인생에 존재한 최대의 균열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면 굳이 관계에 대해 글을 쓸 이유도 마음도 없었을 거라면서 관계에서 매년 혼란을 반복하고 숱한 실패도 해봤다고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인간관계인데요. 예전에 어떤 선배가 일이 힘드냐 사람이 힘들지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어찌나 공감이 되던지 지금까지도 그 말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타인과의 관계, 대화, 타인의 평가 등등 이런 것들이 저는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였고 결국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번아웃의 한 원인이 돼서 퇴사까지 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사람 자체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고 마음도 열렸지만 여전히 저에게 인간관계란 쉽지 않은 과제처럼 남아있습니다. 저자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와 곤란을 겪으며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일에 애써보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들 속에서 관계에 대해 깨닫고 정립하게 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책은 총 6개의 챕터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의 챕터는 나라는 중심을 잡는 관계의 기초,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계의 시작, 다정함을 만드는 소통과 대화법, 오래 곁에 두고 싶은 깊이 있는 관계 만들기, 적당한 벽을 통해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 우리가 관계를 만드는 목적과 이유로 채워져 있고요. 부록에는 저자가 직접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정지우 작가의 글은요, 뭐랄까요.
기분 나쁘지 않은 쿨함이 좀 느껴져요. 섬세한데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적당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정지우 작가의 글을 읽고 나면 굉장히 머릿속이 깨끗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고민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한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구나 하는 일종의 안도감도 들었고 동시에 아, 내가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겠구나. 그 사람이 이런 마음, 이런 상태였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무분별한 댓글이나 말들로 나와 전혀 관계없는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가하는 이른바 마녀사냥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요즘에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고른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스스로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꿀 재주가 없기 때문에 삶을 바꾸고자 한다. 나아가 내 삶이 발딛고 있는 나의 문화를 바꾸려 한다. 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의 손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기 위해 계속 나름의 중심을 지키며 이 삶과 문화를 이어나가고자 애쓴다. 사실상 그것이 내가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의 거의 전부라 느낀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나에게는 경쟁 상대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다. 물론 가끔 이직을 해야 할 때나 공연 예매를 해야 할 때는 경쟁자들이 있지만 보통의 일상에서는 경쟁한다고 느낄 만한 상대가 없다. 그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을 살고자 애쓰고 그렇게 나의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할 뿐 그런 것으로 누구를 이겨먹을 일도 누구한테 져서 분할 일도 딱히 없다. 이를테면 내 책이 동년배의 다른 작가들의 책보다 덜 팔린다고 해서 딱히 진 것도 아니고 시기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는 그저 나의 글을 계속 쓸 뿐이고 내 글을 의미 있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데 감사할 뿐이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조금 더 감사할 일일 테고 적어진다면 약간 아쉬울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누구한테 이기거나 진 건 아니다. 나와 동년배 변호사들은 대부분 나보다 경력도 많고 연차도 높다. 나는 30 중반에야 변호사가 되었지만 대부분은 그보다 일찍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그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뿐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졌다고 느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능한 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왔을 뿐이고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나의 시간과 자리에서 나의 일만 충실히 잘하면 된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일이란 내 삶을 점점 내가 좋아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내가 동의할 수 없거나 싫어하는 문화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문화로 내 삶을 물들이는 일이다.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은 남의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삶과 나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내가 이길 것은 나 자신과 나의 문화일 뿐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나는 지금도 거의 매일 내 삶과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만들어갈지를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마음으로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문화 속에서 더 좋은 장소와 시간으로 더 좋은 삶을 살아갈지 고민한다. 세상을 대단하게 바꾸어서가 아니라 내 삶과 문화를 바꾸어서 어떻게 내가 닿는 범위에 기여할지를 생각한다. 나에게 그 이상은 과욕이고 오만이다. 그 이상은 지나친 권력욕이거나 자기 과신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딱 내 삶에 대한 권력, 내 삶에 속한 것들을 물들일 수 있는 영향력이고 스스로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다. 나는 오직 나의 시간만을 살며 그 시간으로 얻는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내 삶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거기에 집중하면 삶이란 매우 심플해진다. 삶이 복잡해지는 건 자신의 기준을 잃고 타인들에게 휩쓸릴 때이다.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자기만의 시간과 경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것을 쌓는 건 더 힘들어진다. 나는 나로 살기 위하여 심플해진다.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예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당연히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며 타인과의 사랑도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적절히 맺어간다. 그러나 예수의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이 고통을 낳을 수밖에 없는 명령이다. 만약 타인을 내 몸과 같이 마치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사회와 문명의 법칙에도 역행한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혁명적이고 급진적이며 종래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인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삶에까지 이른 존재들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혁명적인 이들이었다. 예수나 붓다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집과 재산을 모두 털어서 타인에게 기부하는 것처럼 급진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의 이와 같은 명령은 언제까지나 도달 불가능한 이상으로 남는다. 이기심의 끝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타심의 끝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이타심, 이웃사랑, 타자에 대한 환대는 모두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나는 타자에 대한 환대, 더불어 사는 삶, 이타적인 삶의 태도가 멋지고 아름답고 나아가 혁명적으로까지 생각하지만 그런 태도를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내 삶의 이기심이라는 한계 안에서 그런 혁명적인 요소를 소금치듯이 조금씩 함유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관념 속에서 표류하기보다는 이것에 잇돼 저것을 생각하는 딜레마적인 태도를 갖고 싶다. 예를 들어 만인을 위한 무료 글쓰기 수업이나 무료 변론만을 하며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돈을 받고 글쓰기 수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간에 아주 살짝은 닿을 수도 있다. 그가 정말 좋은 글을 쓰길 바라고 그로써 타인들과도 이어지며 자기 삶을 글쓰기로 채울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돕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이기적인 돈벌이를 살짝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만인을 위한 무료 변론을 할 수는 없더라도 적절한 수임료를 받고 일하면서도 진심으로 의뢰인을 생각하면 우영우와 같은 순간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단순히 기계적인 변론을 넘어 의뢰인의 삶의 입장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의뢰인은 남편을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는데 그의 상사 변호사는 그저 살인 미수를 자백하고 적당히 집행유예 받고 끝내자고 한다.
그러나 우영우는 그의 삶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러지 않고 남편에 대한 살인을 인정해버리면 상속인 결격 사유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해 의뢰인의 여생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영우는 이웃의 삶을 내 삶과 같이 생각했던 것이다. 타자를 무조건 환대하는 것은 어렵고 너무 급진적이고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만인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예수가 결국 온갖 고통 끝에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타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의 끝은 죽음과 같은 고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혁명적 이상을 잊지 않되 삶에서는 최대한 내 삶과 이웃에 대한 마음의 조화를 도모해 갈 수 있다. 삶의 진정한 보람, 가치, 의미가 발견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들이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인정, 찬사, 칭찬,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직접 타인 속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대신 나 혼자 잘났다는 것에 집중하며 간접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한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명품이나 명예로 간접적으로 타인의 부러움과 시선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직접 타인 속으로 들어가 타인을 만날 기회들이 있다. 그 기회들은 내 삶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 지점에 닿을 때 우리는 내 삶이 비로소 진실 가운데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여기구나. 여기가 진실의 지점이구나. 여기가 바로 삶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이구나 하고 말이다. 겉으로는 마냥 밝고 씩씩하고 늘 웃고 당차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반전처럼 놀라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니 사람이란 결코 단면 같은 존재는 아니구나. 누구나 복잡하구나. 누군가가 단순하게만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에 대해 빙산의 일각밖에 모른다는 뜻이구나 하는 걸 뼛속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런 경험은 비교적 최근에도 있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상할 정도로 밝기만 하고 마냥 인싸 같기만 하고 그저 활기차 보이기만 해서 참 특이하네. 나랑은 다른 세계 사람 같네. 나와는 어울릴 수 없겠구나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가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우울하고 슬픈 나날들을 겪었으며 단지 겉으로 그런 척하지 않기 위하여 더 과도하게 그런 외면을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다들 비슷하다. 마냥 비타민 같고 항상 발랄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만 보이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사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큰 슬픔이나 아픔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적당히 기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을 오가면서 이런저런 말실수도 하고 그 사람의 다양한 상태를 내가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편에 속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 면만이 두드러져 보인다면 그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참으로 애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타인의 깊이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없다. 겉으로는 모든 걸 가진 듯 보이는 사람도 어떤 아픔을 견뎌내고 있을지 타인은 좀처럼 알 수 없고 그저 짐작 정도나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으로 강하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매일같이 알게 된다. 누구도 그리 강하지 않고 완전하지 못하고 저마다 처절하게 견뎌내는 부분들이 있다.
살아갈수록 이런 생각은 너무나 명확해져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고 거울에 반사되는 빛처럼 타인의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를 안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거짓이 된다. 그러니 타인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고 싶을 때는 그런 마음이 목젖까지 차올라도 언제나 거기에서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어디까지나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날 아침 그는 이 하루를 견뎌낼 자신이 없어 죽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조건들에 의하여 상쇄되든 그 자신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 한 누구도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질투나 시기라든지 그 앞에서 왜소해지는 내 삶에 대한 방어적 생각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연민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세상에 타인을 소비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 그 누구의 깊이에도 닿을 수 없는 말들, 그저 소비하고 버릴 뿐인 말들, 깔깔거림과 혐오의 말들, 가십거리로 소모될 뿐인 어떤 사람의 얼굴들, 그런 것들이 너무 구역질 난다고 느낄 때가 있다. 모르는 것, 아니 몰라야 할 것에 관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한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튕겨나온 말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닐수록 세상에는 비극만 더 많아진다. 누구에 대해서든 그저 모른다고 결론을 내리고 모르는 것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드물고 절실한지를 자주 느낀다. 그저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라는 것, 그저 놓아두는 연민이라는 것, 그저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가장 필요한 일인지를 말이다. 오늘도 나는 얼마나 그 누군가를 쉽게 바라보고 단정짓고 평가하고 소비하는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아버리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인간을 인간인 채로 놓아두고 바라보기 위해 매일 애써야 한다. 사람의 심리에는 미묘한 데가 있어서 타인을 걱정해 주는 것이 때로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가령 타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해 주면서도 반대로 나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데에 묘한 위안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자기 자신의 삶을 한결 나은 것으로 확인받는 위안의 작업이 있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도 이런 걸 모르지 않아서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위로를 건넬 때 혹시 그것이 나의 기만이 되지는 않을까 신경 쓰기도 한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걱정해주듯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상대적으로 나는 더 나은 처지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기도 한다. 반대로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신은 행복하다 이거야? 나를 기만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뭐야?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100% 순수한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을 100% 걱정해주는 건 불가능하다. 당연히 타인을 걱정해주며 말을 건네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나은 처지여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1%쯤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착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좋은 마음이 3%쯤 들어갈 수도 있다. 나아가 상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90%이지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2%쯤 되는 욕망은 상대가 실제로 더 나아지지 않길 바랄 수도 있다.
원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마와 천사가 함께 살기 마련이어서 100%의 선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80%나 90%쯤 되는 마음은 무시한 채 그 속에 숨어있는 1%나 2%쯤 되는 마음을 끄집어내어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진심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다. 이런 일들은 연인 관계나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자주 일어난다. 가령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신을 위하는 마음과 나를 위하는 마음 중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고 단지 비중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개 당신을 위한 일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서 그 비중이 반반쯤 되는 관계가 차라리 이상적이다. 보통 타인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 같은 마음의 일부를 견딜 수 없는 건 자기 방어와 관련된 듯하다. 타인의 90% 선의가 아닌 100% 선의만을 바라고 믿고 원하는 것은 혹시라도 당할지 모를 배신을 미리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박일 수 있다. 자신의 불안 때문에 타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행동 하나도 무수한 마음들을 품고서 행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타인이 100% 순수하기를 바라는 일은 불가능을 원하는 것이다. 삶에서는 반드시 이 티끌없는 순수한 마음을 바라는 완벽주의를 버려야 하는 시점이 온다. 대신 이 불순하고도 불완전한 너와 나의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아내를 만나고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 변한 것이 있다. 아내는 상대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솔직하게 대하는 편이었다. 그에 반해 나는 다소 상대를 경계하면서 관계를 시작했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약간 완벽주의를 고수하려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아내와 관계를 맺어나가다 보니 나의 관계 맺기도 아내를 닮아간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나를 내어주려고 한다. 내가 가진 모자란 점이나 부족한 면들에 관해 너무 경계심을 갖지 않고 이야기하려고도 한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저마다 결핍이나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당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 상대도 내게 경계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준다는 걸 느끼곤 한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된다. 사람이란 대개 안심할 수 있는 존재들을 찾고 있다. 나만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 당신이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것. 당신이 나를 믿는 만큼 나도 당신을 믿고 싶다는 것. 그런 것들을 누구나 바란다. 약점 잡히면 곧 세상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일 없다. 오히려 약한 그 지점으로 사람은 이어지고 녹아내리고 접속한다. 나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수시로 전방위적으로 이야기하고 떠올려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결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은 수많은 문제들로 덕지덕지 기워진 존재에 가깝다. 오늘도 내일도 실수나 잘못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 어려움들을 서로 이해하는 일이 곧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기다. 글쓰기 또한 글을 통해 진솔하게 타인을 만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글쓰기란 나 또는 나의 생각, 나의 논리 같은 것을 완벽하게 포장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도 완벽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기필코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조각난 의지의 행위여야 한다. 그 조각난 의지들로 이어지고자 하고 그러한 이어짐으로 서로를 견뎌내고 함께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여야 한다. 삶이란 온통 완벽함을 가장하는 타인들 속에서 서로에게 여린 사람들 간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런 연대 속으로 진입할수록 약해질수록 사람은 강해진다. 이미 약함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은 쉽게 부서지지도 않는다. 그런 관계와 삶은 유리 같음과 반대편에 있는 진흙 같음이다. 진흙 같은 삶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강해지고 온당해지는 길임을 갈수록 믿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며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남들을 위한 일이다. 내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나를 위한 운동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소비 행위를 하는 것 정도가 오로지 나를 위한 일에 가까울 것이다. 그 외에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이다. 가령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드는 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미를 전달하며 그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과 통한다. 글쓰기를 오로지 나만을 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출판하고 공개되면 일정 부분 그것은 타인을 위한 일이 된다. 타인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를 응원하고 그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일이 된다. 그 밖의 모든 서비스직은 어쨌든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친절이든 실력이든 비전이든 그 무언가로 고객이 만족하게 하기 위한 일인 것이다. 그 외의 수많은 일들은 사실은 핵심이 나라기보다는 타인에게 있다. 물론 나는 그로부터 부수되는 보수나 대가를 얻지만 그 일 자체의 속성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타인의 만족, 타인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능력이나 실력이 있고 일을 잘한다는 건 그만큼 타인을 만족시킬 줄 안다는 것이다. 글쓰기나 예술, 강의나 수업, 변호나 대리, 사무나 회계 처리, 의료 등 그 무엇도 마찬가지다. 달리 말하면 타인이 행복하거나 기쁘고 타인이 빛나고 타인이 만족과 웃음을 얻을 때 그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된다. 그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전환은 기이하게 느껴진다. 대체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자기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실력이라 부르는 건 타인을 위한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일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관점을 이해해야 우리는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 무언가를 생산하여 타인에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이 주는 것을 소비하는 사람으로만 머물게 된다. 삶이란 결국 타인과의 관계이다. 그 관계에는 누군가가 주는 것을 받아서 소비하는 입장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면서 생산하는 입장이 있다. 그중 우리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건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삶이란 자기 이익을 얻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거의 반대다. 우리는 줄 때 자기 자신이 된다. 생산이라는 것이 꼭 사회적 역할로만 이야기될 필요도 없다. 가령 누군가는 가족이나 자식 등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생산자가 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는다. 그럴 때도 핵심은 주는 것에 있다. 그를 통해 얻는 것들은 차라리 부수적인 것에 가깝다. 돈이나 이익,
보상, 아이를 통한 대리만족 같은 것들은 부수적인 포상이지 삶이나 그 행위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주는 존재로서 삶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얻는 것 없이 주기만 할 수는 없다. 주는 행위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결국 끝없이 주고받는 그 순환에 있다는 것. 특히 나를 계속하여 내어줌으로써 삶을 얻는다는 것. 삶의 모든 의미 있는 역할이나 가치 있는 일들은 줌을 핵심에 두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지 않으면 삶은 움직이지 않는다. 삶이 생동하는 것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순환에 있다. 어릴 적에는 빛나는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 같았다. 그래서 빛나는 사람이 되기라는 목표만 있었을 뿐, 그 이후나 그 밖의 것은 잘 생각하지 않았다. 가령 무대 위에서 빛나는 가수, 경기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화배우가 부러웠다. 꿈이란 이루고 나면 영원히 이어지는 무엇이라고 막연히 믿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심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자연스레 깨달았다. 삶에는 일종의 전성기나 정점이랄 게 있기 마련이다. 누구도 영원히 빛날 수는 없다. 누구도 영원히 빛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빛남을 어느 순간 내려놓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추해지기 시작한다. 과거 쇼미더머니 같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래퍼들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다. 반면 전성기를 이미 맞았던 래퍼들은 프로듀서가 되어 그런 신인 래퍼들의 음악 제작을 돕는다. 많은 가수나 래퍼들이 젊은 날의 짧은 전성기 이후에는 회사를 차리거나 코치, 제작자의 영역에 들어선다. 현재 우리나라 유명 기획사들을 보면 과거 가수였던 이들이 대표가 되어 있다. 운동선수나 다른 예술가, 또 많은 직업인들이 다르지 않다.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의 잘남이나 빛남, 자기에 대한 몰입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비슷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빛남이 가장 중요했다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아이가 빛나는 미소와 기쁨을 갖길 바란다. 나의 빛남보다는 아이라는 타인의 빛남에 더 웃는 시절이 시작된다. 한평생 오로지 자신의 빛남, 자신의 성공, 자신의 미모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누구나 그런 일의 허무함에 대해 만날 날도 오리라 생각한다. 시간과 세월이라는 조건을 부여받은 인간이라는 생명은 영원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그의 빛남에 기여하는 씨앗을 심는 순간들이다. 롤랑 바르트는 애도 일기에서 어머니의 죽음 이후 자기에게 남은 그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쓴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가치이다. 그는 문득 자기 삶의 윤리를 포함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어머니로부터 다 받았음을 깨닫는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치는 자신 안에 남았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애도임을 깨닫는다. 그는 그 가치를 이 세상에 남기고자 글을 쓰고 강의를 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빛을 온전히 가진 존재가 된다. 누구에게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다. 마음으로든 외모로든 사회적 성취로든 내면의 힘이나 어떤 영역의 능력으로든 말이다. 나는 삶에서 해야 할 일이란 그 빛을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분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빛이랄 것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삶이 다하여 그 빛이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 그 빛을 나누어 주며 살아간다면 이 삶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삶은 타올랐다가 꺼지지만 어떤 삶은 나누어진 빛으로 영원히 살아간다.